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페이지 312페이지 점유자와 해복자의 관계입니다.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출제 가능성도 가장 높은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좀 기억하고 정리할 게 좀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점유하고 있다가 그 물건을 돌려주게 됐을 때 두 사람 간의 문제가 이게 점유자와 해복자의 관계예요.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 점유자를 뭐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나 이런 사람으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게 된 사람만을 말하고요. 임차권이다, 전세권이다, 지상권이다. 뭔가 이유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게 된 사람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대차에 따로 규정이 있고 전세권에 따로 규정이 있고 지상권에 따로 규정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가 돌려주게 된 사람만을 여기서 말하는 뭐죠? 점유자로 좀 정리하시기 바라고 절대로 임차인 이런 사람 대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가 문제되는데, 첫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했으면 어떡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과실의 개념은 우리가 물건의 객체에서 배웠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건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을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악의 점유자, 폭력, 음비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과실을 수취했다면 이 수취한 과실은 당연히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다만 점유자가 과실로 인해서 수취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대가라도 변상해야 된다. 이게 뭐죠? 일단 기본적인 결론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점유자가 과실 수취하기 위해서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선이이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점유자가 선이이지만 과실이 있는 점유자라 하더라도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문제는 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건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멸실되거나 훼손됐으면 어떡할 것인가. 일단 이 멸실 훼손에 대한 둘로 나뉩니다. 만약에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나 과실,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점유자에게 귀책과 직책 사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게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되냐면 선이 이고 엔드입니다. 그리고 자주 점유라면 그때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만약에 악이거나 또는 타주라면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and 또는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점유자가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선이이고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자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선이라 하더라도 타주면 전부고요. 그죠? 또 자주라 하더라도 악이면 그때는 뭐예요? 전부가 되는 거고,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선이이고 거기다가 자주 점인 경우만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and와 또는에 대해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확실히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했어요.
일단 비용은 용어를 좀 생각해 보시는데 필요비가 있습니다. 필요비는 보존에 필요한 비용 보존비나 쉽게 말하면 수리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는 이익이 있는 비용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계량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난 보일러를 고쳤다면 수리비니까 뭐가 돼요? 필요비가 되고, 만약에 고치려고 해서 보니까 전혀 손도 못 대겠더라, 그런 경우에는 뭐죠? 보일러를 바꿨어요, 좋은 거로. 그럼 뭐죠? 계량비, 유익비가 되는 거죠. 일단 결론은요, 필요비든 유익비든 모든 비용은 선의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고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비용은 선, 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비의 경우에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자가 만약에 과실을 수취했다면 이때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는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회복자는 현존하는 이익이나 아니면 점유자가 지출한 비용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여기서 보통 문제를 만드는 경우에는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선택한다 그래서 X를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현존 이익인지 지출 비용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뭐 하셔야 돼요? 숙지하시고 교재 내용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 부분은 뭐가 되죠? 해결이 되는 거죠. 그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3번 점유 보호 청구권이 나와 있는데 1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나와 있거든요. 일단 맨 밑에 보시면 내용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요건이 나와요. 일단 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되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해서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물권 청구권 기억나시나요?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물권자여야 한다. 상대방은 누구였죠? 점유자죠. 여기다가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요건에서 1번 침탈을 당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훔쳐가든지 뺏어가든지 침탈이 있어야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사기를 당했든 어떻든 간에 스스로 인도했다면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당사자에서 2번인데 일단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다시 말하면 승계인이 악이라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승계인이 선이라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내용인데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 기간인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 기간이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일단 교재에 없지만 이거는 출소 기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요 판례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1년 이내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1년 이내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출소 기간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험적으로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 출소 기간인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다른 모든 기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러이러한 기간은 출소 기간이다 그러면 무조건 X가 되는데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이 1년 기간만은 뭐죠? 출소 기간이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 끝난 건데. 자, 첫째,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침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선유 특별승계에게 행사하지 못한다. 세 번째,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데 그 1년이라는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출소기간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굳이 읽어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4번 해가지고 점유소와 본권의 소입니다. 일단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는 점유권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요. 소유권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 나와 있고요. 또 점유소와 본권에서는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침탈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 받은 경우에도 본권, 소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소유권이 나오죠. 물론 소유권 대단히 뭐죠?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2절에서 소유권 의의가 나와 있는데 의의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권리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가 채권을 소유하고 있어. 그죠? 내가 전세권을 소유하고 있어. 이런 언어 습관적으로 소유한다는 말을 대단히 다양하게 쓰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소유권의 대상은 뭐죠? 물건인 거예요. 따라서 채권이다, 임차권이다, 전세권과 같은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2번 소유권에 제한해가지고 뭐 특별한 건 없고요. 3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가지고 1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나옵니다. 일단 무제한일 수는 없고요. 땅 속으로도 가고 땅 위로도 가요. 다만 그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라고 제한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땅 속으로도 땅 위로도 올라갑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어요. 때에 때에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추상적인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아니라면 땅 속에 있는 것도 일단 토지 소유자 거라는 거죠. 따라서 땅 속에 있는 것이 돌이든 흙이든 암석이든 지하수든 온천수든 땅 소유자 거예요. 따라서 지하수권 이런 물권은 없고요. 온천권이라는 물권도 없는 겁니다. 자, 다른 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요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그 아파트라는 건물 안에는 안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건너방도 있겠죠. 화장실권 이런 거 없죠. 안방권 그런 거 없죠. 왜요? 화장실 안방은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뭐예요? 구성 문제잖아요. 다시 말하면 땅 속에 있는 지하수다 온천수도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분자인 거예요. 따라서 안방권이 없는 것처럼 지하수권은 없는 거고요. 화장실권이 없는 것처럼 온천권이라는 물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땅 속에 있는 것 중에 빠지는 게 있는데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국가 소유입니다. 따라서 광물을 채취하고자 하면 국가로부터 특허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죠? 광업권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은 혼동되지 않습니다. 왜요? 중복되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광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누구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고, 광물은 뭐예요? 광업권의 객체니까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은 객체를 달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광업권은 혼동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 4번 해가지고 상린관계라는 게 나와 있죠. 일단 개념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고요. 상린관계를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고
골라서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측 하단에 나오는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이고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확실하게 이것도 뭐죠?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개념부터 생각해 볼게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 뭐냐면요.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또는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길로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말 그대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갇혔다면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다니는데 어디를 다니느냐? 이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니고 방법을 다니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이 손해가 있다면 이 손해는 원칙적으로 크든 작든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주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 조문의 내용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판례를 가지고 살을 좀 붙여볼게요.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뭐예요? 불가능해야 돼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면 흔합니다. 이 권리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교외 지역 지적도 같은 거 발급받아 보시면 땅이 구획이 되어 있을 뿐 길이 안 나와 있어요. 지적도 상에는. 근데 가보면 다 뭐는 있어요? 길은 있거든요. 그런 길들의 법적 근거가 뭐냐면 지금 배우고자 하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고요. 그래서 흔해요. 근데 과거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최근에는 토지 소유자가 권리의식이 강해져 가지고 이게 자꾸 뭐가 생기냐면 분쟁이 생기고요. 싸움이 생기고 그래서 최근에 판례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은근히 뭐죠? 시험 문제 잘 내는 부분이다. 그죠? 자,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첫 번째. 불가능한 건지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 판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도상으로는 형식적인 길이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누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지어놔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 그러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어떻게 인정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길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지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나중에 길이 생기면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소멸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규정이 있는데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럼 도로폭은 어떻게 결정돼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토지 용도가 만약에 농지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범위에서 인정이 되고요. 뭐 주택이면 주거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건축법의 도로폭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현재 토지 용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의 용도는 고려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만 가지고 따집니까? 현재의 용도만 가지고 따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시죠? 그 다음에 손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상해 주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 민법과 판례는 예외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죠.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일종의 뭐죠? 신의성실의 원칙이죠. 또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신의칙상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인데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서 맹지가 된 경우에도 보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요. 이걸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이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토지의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분할이나 또는 일부 맹지로 양도로 땅이 갇히게 됐어요. 길이 없게 됐어요. 이런 땅을 우리가 맹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죠? 보상할 필요가 없고요. 이러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것을 특별히 무상주의 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데 누구한테만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어떤 형태의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318페이지 하단에 뭐가 나오죠? 소유권의 취득이 나옵니다. 일단 소유권의 취득해서 첫 번째 취득시효가 나와 있는데요. 취득시효의 일반해 가지고 가번, 의가 나오는데 일단 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점유 취득시효가 왜 인정되느냐?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우측에 보시면 나번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다 해가지고 1번 할 수 있는 것, 2번 할 수 없는 게 나오는데 할 수 없는 권리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주의하실 것은 저당권과 그 다음에 점유권, 유치권은 취득시효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취득시효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당권자는 뭐 하지 못해요? 점유하지 못하니까 취득시효 못하고요. 또 점유권, 유치권은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바로 취득하는 권리지 뭐 일정 기간 지나야 취득하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 유치권도 취득시효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서 가번에서 점유 취득시효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은 이런 거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게 되고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1번 취득시효의 대상 지문으로 무조건 나오죠. 첫째 나와 있는 것은 한 필지 토지일 필요는 없다. 토지의 일부라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법적으로 자기의 소유 물건이라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자, 왜 그러냐면 취득시효라는 것은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란 말이죠. 따라서 자기 소유가 맞다 하더라도 입증하기가 곤란하거나 어렵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법적으로 자기 소유라 하더라도 뭘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대상에서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중에는 용도가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일반 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나머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상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일부라도 상관이 없다. 두 번째,
자기 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하다. 세 번째, 공유 지분도 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국유재산 중에서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 재산만 취득시효할 수 있고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취득시효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번 요건입니다. 자,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해야 되고요.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3번 20년간 점유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20년이 지나서 취득시효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뭘 갖냐면 소유권을 갖거든요. 따라서 20년이 되는 순간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순간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물론 이 등기 청구권은 아직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니까 법적 성질이 뭐가 되겠죠?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따라서 복습.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전에 우리가 소멸시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 채권이라는 말은 상대권이죠. 특정한 사람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논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등기는 갑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점유는 을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7년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지만 21년 됐을 때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정에게는 뭐 할 수 없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등기는 항상 누구에게만요?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제 교재입니다. 따라서 을은 이 기산점, 점유 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을이 이 시작점을 1년을 뒤로 늦출 수가 있다면 얘도 뭐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예외가 있겠죠. 만약에 정과 같은 사람이 없다면 등기의 명의의 변동이 없다면 그때는 을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정리해 볼게요. 등기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 개시 기산점, 시작점은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뭐 벌 우려가 있어요?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만약에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임의로 아무 때나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꼭 이해하시고 숙지하셔야 되고요. 키포인트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넘겨보시면 4번 등기입니다. 등기를 해야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 다음 4번 해가지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요거죠.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고요. 요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이고 평온하고 공연할 뿐만 아니라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해요. 주의하실 것은 우리 판례는 점유
개시 시에만 선의무과시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점유를 시작할 때만 뭐요? 선의무과시라면 나중에 악의가 되더라도 취득시효할 수 있고요. 또 점유, 개시 시만 선의무과시면 되기 때문에 등기할 때는 뭐예요? 악이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 바라고요. 2번 10년의 등기 및 점유에서 A에서 무효 등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은 등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일단 이 등기는 뭐죠? 무효라는 등기죠. 그죠? 만약에 등기가 유효라면 굳이 10년 기다려야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뭐인 거죠? 등기부 취득시효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의 등기는 뭐예요? 무효인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등기가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든 불공정에서 무효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 주의하실 것은 후보전 등기. 다시 말하면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돼서 무효가 되는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B번 점유도 10년 해야 되고 등기도 10년 해야 됩니다. 물론 점유기간은 자신만의 점유도 주장할 수 있고 앞점유자의 점유도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으니까 꼭 한 사람이 점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앞점유자 합산해서 10년이면 되는 거죠. 그럼 등기기간도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 따라서 점유기간뿐만 아니라 등기기간도 앞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이 되면 충분하고요. 10번 상속인의 등기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동산에 뭐가 나옵니까? 소유권의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선이고 무과실이면 5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4번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시효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나 유치권, 점유권은 취득시효하지 못하지만 나머지 권리들은 취득시효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상권, 지역권, 뭐 전세권 이런 건 취득시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20년간 점유를 해야 취득시효한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같아요. 다만 소유권이 아닌 나머지 재산권을 취득시효하고자 할 때는 굳이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주점유는 언제 요구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 요구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의 효과입니다. 가번 원시취득입니다. 따라서 등기는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실질은 실무에서는 원시취득이지만 이전 등기를 하고 있고요. 나번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고요. 다번 주의할 점인데 등기라면 소유권을 갖는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6번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액이 준용이 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7번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취득시효도 완성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완성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완성된 후에 단순히 그 땅 나한테 팔아라 매수를 제의한 것만으로는 취득시효의 포기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기본 예제가 나오죠. 요 기본 예제 나오다시피 취득시효는 뭐죠? 반드시 내는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볼게요.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재산은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맞죠? 국유재산 중에 취득시효가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 재산만이죠. 2번 분필되지 않은 토지 일부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맞죠?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하죠. 3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서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죠? 반드시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죠. 4번 취득시 완성되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맞죠? 완성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지만 완성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죠. 5번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 이력은 등기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X죠.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는 거 꼭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